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김금식 씨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조는 그 며칠 앞에 있었다. 대구교도소 현장 검증을 마치고 대구역에 나갔을 때 나는 금식이와 마주쳤다. 나는 그를 원망에 찬 눈초리로 쳐다봤다. 이때 그는 대뜸 지금까지 한 일은 모두 연극이었다. 어쩔 수 없이 너를 몰고 들어갔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사진에 말려서 나온다는 이름이 너밖에 없더라. 한 10달만 고생해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이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싶어 그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투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나 보다고 생각했다. 김금식 씨는 자신의 심경 변화를 뒤에 이렇게 설명했다. 형세는 점점 우리에게 불리해져 갔다. 불법 출소가 굳어지면 범행을 부인해봤자 흉악범의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임은 뻔한 일이었다. 이때 나는 연극을 너무 깊숙하게 끌고 가 이제 헤어날 길이 어렵게 됐음을 깨달았다.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사실을 털어놓아 검찰 우롱에 대한 벌을 받는 것으로 연극의 종장을 삼으려 했던 나의 계획은 김 검사의 사건 해결의 집념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서 변호사의 끈기 있는 설득과 이몽의 울부짖음이 남긴 충격이 그의 전환을 몰고 온 요인들이었다. 10월 28일 10회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김금식 씨는 최영욱 씨와 스치자 오늘은 바른 말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 씨는 믿지 않았다. 공판이 시작된 직후 박정표 재판장은 김금식 씨에게 이제까지 한 말에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 지루한 공판을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고 판단, 금식 씨의 진술을 의례적으로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박 판사의 물음에 김 씨는 폭탄 선언으로 답했다. 지금까지의 진술은 모두 허위 자백이었다. 나는 전과자를 믿어주지 않는 법을 우롱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했다. 나는 불법 출소한 일이 없다. 불법 출소한 날에 했다는 행동은 모조리 만기 출소한 날에 한 행동이다. 허위 자백은 검찰청 직원 구영근 씨가 시키는 대로 맞춰 했다. 검사는 나를 자수자로 취급, 가벼운 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 관할 법원도 대구가 아닌 곳으로 바꿔주기로 했었다. 정대범은 모르는 사람이며 검찰 조사 때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검찰이 말하는 박영태는 유령 인물이며 실제로는 박태형이 박영태란 이름으로 나를 면회했을 뿐이다. 옆에 서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억울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연극의 발단은 지난 3월 서부서에 낸 나의 투서로서 이것은 검사들에게 있어서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범행 입증의 구조물이 그 뿌리에서부터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수사 기간 중,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변덕심한 김 씨를 달래는데 그토록 공을 들인 보람도 없이 그는 인간선언을 하고 만 것이었다. 이날 김기철 씨의 형 이만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는 금식 씨와 눈이 마주쳤다. 나의 성난 얼굴을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아 잘못을 사죄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때까지 김금식 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던 검찰은 이제부터는 전과자 김금식 씨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인간인가를 증명해야 할 입장으로 뒤바뀌게 됐다. 검찰 측은 일단 다음 공판 때 김금식 씨의 자백 번복을 다시 번복시킬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뒤 이 충격을 가누어야 했다. 7일 뒤 열린 제1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은 성모였다. 그는 1967년 가을에 김금식 씨와 술을 마셨는데 날짜는 17일이었고 그때 금식 씨는 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얇은 잠바를 입었다면 10월 17일이 틀림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려고 했던 것이다. 이어서 김태현 검사의 서기 방두환 씨와 구영근 씨가 증인으로 나타났다. 방 씨는 수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김금식 씨가 수십 번이나 시인과 번복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금식 씨의 간첩 간귀의 거짓말 때문에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군병력, 함정까지 동원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증언은 김금식 씨의 변덕보다는 그런 김 씨를 유일한 길잡이로 하여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의 작태를 폭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넉 달을 끈 이 재판의 구형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피고들의 친척, 친지, 가족, 그리고 기자들로 꽉 메워졌다. 이날 국제신보 사진부 김상업 기자는 김금식 씨와 또 마주쳤다. 금식 씨와 취재기자들은 이제 낯이 익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돼 있었다. 김 기자는 넉 달 동안 거의 출근하다시피 부산지법을 드나들고 있었다. 금식 씨는 김 기자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며 싱긋 웃었다. 김 기자는 금식 씨가 오늘 나는 사형구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용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김 기자는 한 번 더 해봐라고 했다. 금식 씨는 같은 몸짓을 했다. 찰칵. 김 기자는 셔터를 눌렀다. 그날 국제신보엔 나를 죽여? 라는 설명이 달린 금식 씨의 냉소하는 사진이 실렸다.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의 금식 씨는 뱅긋 웃고 있었다. 이때쯤 거의 모든 취재기자들은 피고인들이 무고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나는 사진기자라는 직업상 머리를 푹 숙이고 참여하는 모습의 피고인을 찍으려고 애썼습니다. 보통 피고인들은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도 재판이 진행되면 풀이 죽기 시작하여 고개를 떨구게 되고 그때를 기다려 셔터를 누르죠. 그런데 이들은 통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고 성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검사들은 2시간에 걸쳐 준엄한 단죄의 논고를 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사상 최고의 지능 범죄라고 말하고 5가지의 범죄 특색을 들었다. 하나, 완전 범죄를 꾀한 치밀한 계획성. 둘, 칼을 근하군의 가슴에 꽂아둔 채 뽑지 않아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한 잔인성. 셋, 살해 장소를 근하군 집 근처로 택하고 시체 유기 장소를 인가 근처인 해안통으로 선택한 대담성. 넷, 인간성을 팔아가며 돈에 눈이 뒤집힌 외삼촌의 비인도적 수행. 다섯, 교도관과 짜고 당당히 불법 출소, 국가가 보장하는 알리바이를 조작한 기상천외의 지능. 김태현 검사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이렇게 요약한 뒤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하늘은 편들지 않았기에 시체는 유기되기 직전에 발견되고 책가방 등 유류품이 남아 근하군의 원혼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형욱, 김금식, 김기철 씨 등 3사람에게 사형, 여광석 교도에겐 징역 15년, 이석연 교도보에겐 징역 10년, 나머지 2 교도에겐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되어도 피고인들이나 방청석의 가족들은 태연하기만 했다. 이 또한 보통 재판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김금식 씨는 싱글싱글 웃으며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기자들이 들으라고 줄줄 외고 있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